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손지민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근처에 멧돼지가 나타났으니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전 문자 받고 놀란 분들 계셨죠. 이 멧돼지는 약 1시간 30분 뒤 다른 아파트 근처에서 사살됐는데요. 2주 전에는 수성구의 한 주택가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주민 2명이 다친 일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멧돼지의 출몰 이유에 대해 멧돼지들이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지렁이가 많은 산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멧돼지 출현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횟수가 잦아지고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가한다는 점입니다. 개체 수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행동 요령 숙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 이루어져야겠습니다. 8월 21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주말 동안 폭염이 더 강해지면서 당분간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경북 전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열대야 기준인 25도로 출발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안동과 의성이 24도로 출발했고 낮에는 최고 35도까지 치솟으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이런 불볕더위는 모레 비가 내리면서 차차 해소될 전망이고요. 이번 주는 소나기와 비 소식이 자주 있는 만큼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청송군은 오늘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으로 실시되는 첫 전시 대비 연습인 2023 을지 연습을 실시합니다. 이번 연습은 3박 4일 동안 진행되고 연습 기간 공무원 비상 소집과 전시 직제 편성, 실제 훈련 등의 전시 대비 연습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특히 1일차인 오늘은 을지 연습의 일환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대군민 안보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와 예천, 봉화, 의성과 청송, 안동 4개면은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호우 피해 복구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조사에 집중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모레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걸로 비상 상황에 따른 대시민 대피 훈련에 나섭니다. 또한 이번 훈련에서는 비상차로 차량 이동 통제 훈련도 실시하는데요.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 등이 적색 전멸 시도로 운영되고 15분간 경계 경보 발령 전까지 교통을 통제합니다. 지역민들께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선선했던 경북 동해안이었는데요. 어제부터 다시 저녁에 폭염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고요. 비 소식이 있는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 이렇게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지속되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소식도 잦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인 가운데 포항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어제를 끝으로 폐장했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 경북 동해안의 지정해수욕장은 총 25개소로 어제까지 한 달여간 운영됐고요. 포항 지역 지정해수욕장은 오는 27일까지 개장합니다. 이용객 수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지난해보다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주 지역 4개 해수욕장의 경우 올해 총 10만 3천여 명의 피서객이 입장해 지난해보다 27% 늘었고요. 영덕군의 경우 7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총 19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울진 지역도 8만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잠정 추산됐습니다. 포항 지역 해수욕장에는 모두 23만 4천여 명이 찾았는데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25만 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해수욕장 폐장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 안전한 해수욕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한풀 꺾였던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어제 소나기가 내리면서 대기 중에 습도가 더 높아져 체감온도 3도 이상 더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30.1도, 습도 89%, 불쾌지수는 81 이상으로 높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레 저녁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동에서 남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도 남동에서 남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도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41분 14초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서북서쪽 58km 해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정확한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7.75도, 동경 130.34도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지역 계기 진도는 최대 1인데요. 계기 진도란 관측값을 토대로 산출하는 흔들림의 정도로 계기 진도 1은 대부분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고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정도입니다. 계기 진도 2는 조용한 상태의 건물 위층의 소수만 느끼는 정도를 말하며 계기 진도가 3이면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현저히 느끼며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입니다. 최근 동해안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진은 예보 없이 발생하는 재해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평소에 경각심을 가지고 지진 해일에 대한 대피 요령을 알아두시고 전국 지자체가 지정한 대피소 위치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미리 파악해 지진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고령화 등으로 치과 치료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치의학 분야의 의료기술 개발과 의료기기 연구를 총괄할 국책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구시 치과의사회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인 이원혁 대구시 치과의사회 부회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이게 치과계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라는데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인가요? 예.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구강보건 및 치의학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의료기술 등의 연구와 치의학 산업의 육성과 진흥 방안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구강보건 계획이나 구강보건 건강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치의학 정책 수립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기존의 보건연구원들이 수행하던 기능을 더욱더 특화된 형태로 보완하게 됩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치과대학별, 기업체별 소규모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 실태를 개선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새로운 연구 분야 개척과 선도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치의학 기술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네, 분산된 연구들이 한 곳에 모아지면 집적 효과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보다 앞서서 치의학의 신기술 개발도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치의학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산업과 공공의료입니다. 연구원의 산업적 기여를 한번 보면 새로운 치과 의료 기술하고 재료를 개발해서 이것을 임상해서 산업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예를 들어 보면 현재 답보 상태 중인 치아 줄기세포 배양 연구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천 기술의 보유와 상용화가 된다면 신성장 동력이 돼서 미래 먹거리 산업의 대표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의료 측면에서 보면 충치와 치주염 이런 유병률은 점점 더디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네. 인구의 고령화가 늘어나고 하니까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고 구강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구강질환은 사회적으로 전체에 보면 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네. 사회적 지원에 대한 대처는 아직 미흡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세기 초에 이미 광범위한 충치 문제를 국가적 책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기초나 임상, 중개 연구, 전임상 시험 등을 모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이런 부분의 통계나 규격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국가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학과 한의학군의 연구소는 있는데 치의학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관련 연구소가 의학 분야는 5개, 한의학 분야는 2개가 있는데 치의학 분야는 아직 전무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치의학 수준은 아마 벌써 이제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만 네. 이런 상황에서 기술 개발 측면에서 보면 대학이나 기업 등의 특정 집단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소규모고 산발적인 이런 연구 형태가 더 지작적이고 초연결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치과의료기기 시험평가 시스템, 공동연구개발 시스템, 치과의료기기 아이디어 상용화 전주기 지원 시스템과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치의학 원천기술의 확보와 선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신기술을 하고 첨단 재료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할 수 있고 벤처 창업과 활성화를 할 수 있고 전문 인력 양성으로 국내 치과 산업을 건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치의학 산업 시장이 커지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이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유치 경쟁이 치열한 거죠. 예, 이게 치의학 분야에서는 처음 생기는 연구원이기도 하고 연구원 자체가 향후에 치의학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타 지자체도 인식하는 분위기여서 현재 4-5개 지자체가 자천타천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충남은 대선 공약이라는 점으로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데요. 네. 하지만 공약을 떠나서 공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한 공모로 가장 적합한 지역의 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설립은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돼서는 절대 안 되고 치과 분야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곳에 설립되어야만 합니다. 네, 그럼 대구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인 이유는요? 예, 대구는 지리적으로 접근이 우수한 교통 요충지로 탁월한 접근성을 가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의 메디시티 대구 브랜드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의료도시 부분 7년 연속 선정이 되었고 비수도권 최초로 외국인 환자 유치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치과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치과 의료 산업이 대구 경북 의료 산업의 40%를 차지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 수는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입니다. 네. 또한 국내 치과 의료 수출액의 30%가 넘고 의료용 핸드피스의 생산의 96%, 수출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과 산업업종 국내 매출 상위 11위 중 4곳이 대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치과대학과 같은 15개 의료 관련 대학이 직접 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 기반이 있고 천보옥단지와 테크노파크 등의 공동연구가 가능한 우수한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지향하는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대구의 입장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들어서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 대구의 의료기기 산업은 치과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의료기기 산업 매출의 50%를 치과 의료기기가 차지할 정도입니다. 네. 예, 치과 산업체 수, 관련 종사자 수 또한 수도권을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정도로 치과 관련 분야가 특히 발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감소도 있고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도 있고 많은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립치의학 유치가 있어야 되고 네. 이 발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의학 연구원을 위한 수많은 인증기관과 부속기관, 그에 따른 연구소들이 설립이 되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대구시의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연 관광 자원이 부족한 대구의 입지적 요건상에 연구원 유치로 치과 산업이 발달하고 국제적인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치과 의료 관광 활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치과 산업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치의학연구원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구시 치과의사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유치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다면서요. 예, 저희는 2014년 3월에 대구시 치과의사회에서 대구 유치위원회가 처음 구성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한 10년 됐는데요. 네. 그 이후로부터 매년 디렉스 행사 때 연구원의 대구 유치를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타 지역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대한 정보나 관심이 없었기에 지금 유치를 같이 경쟁하고 있는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치과의사회 대구 유치 지지 성명도 이끌어냈었습니다. 네. 이후로도 꾸준히 연구업 설립과 유치를 위한 특별 강연회, 초청 포럼,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8월 11일 국회에서
조명희 의원님이 주최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왜 덴탈시티 대구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한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대구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타 지역에서도 관심도 없었던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도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활동을 소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네, 덴탈시티 대구 아주 입에 쫙 달라붙는데요. 예, 네, 대구시에서도 연구원 유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연구원 설립과 대구 유치의 당위성 및 효용성을 대구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 치과의사회와 공조한 시 차원에서 대구 유치 추진단이 구성되었고요. 네.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대구시의 슬로건이 메디시티 대구인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협조적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계기로 세계적인 덴탈시티 대구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는 연구원 유치를 포함하는 글로벌 치과 산업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구의 신산업 육성과 미래 50년 발전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라도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는 꼭 필요하며 메디시티 대구를 넘어서 덴탈시티 대구로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애써주고 계신데요. 앞으로 유치 활동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 지금까지 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먼저였습니다. 네. 연구원 설립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한 20년 됐는데요. 네. 예, 본격적인 진행도 한 10년이 지나간 상황에서 오래 걸릴 거다,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고 네. 국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관계로 계속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 또 되풀이될 수 있기에 현재 진행하는 기존 유치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다양한 이유와 이해관계로 인해 타 지자체도 유치 전에 뛰어든 만큼 네. 우리 대구가 가진 장점을 더욱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미 지역 대학과는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네. 정치권과도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도 적극 협력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설립에 대한 당위성은 관련 모든 분야에서 인정하고 있고 현재 분위기가 좋은 만큼 법안 통과 이유를 생각해서 시 차원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단이 구성된 만큼 앞으로 대외적 유치 활동과 유치 지역 선정 공모에 대비하여 부지 확보와 운영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바탕으로 대정부, 국회,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간단하게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은 대구 유치는 더 이상 치과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국내 많은 이공학계 인재들이 제조회사가 적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에 많은 인재를 흡수해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지역의 관련 산업 클러스터는 활성화되고 신상품의 제조와 수출도 많이 일어나서 또다시 인력을 뽑아야 되는 그런 선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대구에 유치되어서 임플란트 같은 신성장 동력이 될 원천 기술을 확보가 된다면 치아 건강 물론 대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 아이템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은 치과 산업이 중심인 대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글로벌 덴탈시티 대구의 미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여름방학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남은 한 주는 뭘 하며 지낼까 고민하신다면 대구 서구에서 열리고 있는 체험 전시 어떨까요? 윤가영 리포터가 현장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개해드릴 현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전시 달콤한 상상입니다. 대구 서구 문화회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8일부터 체험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1층 전시실 입구부터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과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진 포토존을 보면서 힐링하고 왔습니다. 이곳에는 작품을 설명해줄 도슨트도 있는데요. 전시실을 둘러보고 체험객도 만나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친구들, 관객, 가족들끼리 왔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단체들이 왔을 때 자기도 작가가 될 수 있다는 하나의 꿈으로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왔었나 봐요. 네네. 단체를
따로 받은 건 없는데 어울려서 많이 오는 여름 특별 기획전이라서 그런가 되게 입소문으로 많이 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다 3분, 이거 밑에 있는 한 분하고 4분이 다 인기가 있는데 지금 정면에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게 드로잉 페이프 작가의 애기가 나 안아주세요 하는 You Myself라는 작품을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같이 따라서 동생 같은 느낌으로 안아주고 사진을 찍습니다. 작가 선생님의 작품을 갖다가 우선은 보게 하고 작가별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야기해주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중이동에 사는 하연이 엄마입니다. 그 아는 지인분이 소개를 해서 물놀이 겸 같이 왔는데요. 체험할 수 있는 게 많다고 그래서 일단 애 데리고 와봤습니다. 지금 입구에서 이게 보니까 작품, 그 작가 선생님 작품들도 보니까 너무 애들을 이렇게 혹하는 그런 달콤한 그림들이 많아서 애들이 지금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튜브도 막 도넛 튜브 막 이런 게 있어서 저기서 물놀이 하는 느낌으로 애들이 이렇게 누워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런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가해를 이렇게 상상해서 그리는 건데 그걸 너무 귀엽게 아주 상상을 발휘를 잘한 것 같아요. 다른 엄마들, 애기들 데리고 와서 같이 한 번 더 방학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올까 생각 중입니다. 아직 방학이 끝나지 않은 어린이들이 있다면 꼭 방문해보면 좋겠네요. 이번 전시회는 일러스트 작가도 참여했다고요? 네, 총 4명의 작가가 우리 주변의 음식과 동물, 가족 등을 재미있게 표현했는데요. 종이를 이용해 만든 거대한 설치 작품을 배경으로 아이들은 사진도 찍고 또 작품을 따라서 만들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링, 엄지, 이음, 드로잉 페이퍼 등 총 4명의 작가가 대변의 작품 중 또 한 분을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작품을 위해서 서울에 있어서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콤한 상상 일러스트 작가 또링입니다. 달콤한 상상에 전시된 작품 주제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상상을 더한 우리 주변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주 접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누구나 즐겁게 관람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림에 있는 내용에서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직접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상상을 더할 수 있을지 이야기도 나누고 직접 그림도 그려보면서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면에서 조금 인터뷰도 나누고 작품에 대한 얘기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아이들을 위한 전시나 문화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셔서 그림도 많이 봐주시고 다양하게 체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를 위한 전시나 문화생활을 소개해드린 건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이 달콤한 상상과 꿈이 실현되는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테마로 어린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달콤한 상상 특별기획전 담당자의 목소리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문화회관에서 문화사업팀장과 전시 기획을 맡고 있는 박병준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여름 방학에 맞추어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형 전시회로 달콤한 상상과 꿈이 실현되는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테마로 일상적인 요소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전시회입니다. 일러스트 작가 4명이 참여하여서 우리 주변의 음식과 동물, 가족 등을 위트 있게 담아낸 작품으로 호기심과 감성을 자극하여 경험을 할 수 있는 전시로 하였으며 거대한 종이로 만든 설치 작품과 홈파티를 연상케 하는 즐거운 공간에서 달콤한 상상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아들을 위한 전시회가 자주 없다가 보니까 전시회를 관람하면서도 직접 체험도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에도 아이들을 위한 전시회를 꼭 열어달라고 부모님께서 부탁까지 하셔서 저희도 내년에 전시회를 또 적극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처럼 아이들을 위한 전시와 체험이 연계된 예술 프로그램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 서구문화회관 1층 로비와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달콤한 상상 전시는 8월 27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네, 그동안 체험형 전시가 수도권 위주가 많아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윤가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 김보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채용비리 문제를 수사하던 경찰이 이 해당 학과 교수 7명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7명이라는 숫자가 좀 어마어마한데 음악학과 대부분의 교수가 채용비리 혐의에 연루된 거죠? 네, 11명 중 7명인데요. 네. 이 17일 대구 경찰청에 따르면 이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계는 최근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7명을 위계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교수 6명과 이 당시 공채에서 최종 채용된 교수가 그 대상입니다. 이 채용비리 관련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하나는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음악학과 교수들이 이 특정 지원자를 밀어줄 목적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이 다른 지원자에게는 최하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혐의이고요. 이 다른 혐의는 채용 과정에서 평가하는 시험 관련 정보를 특정 지원자에게만 유출한 점입니다. 이 음악학과 공채에서는 실기, 레슨, 발전 계획 세 분야를 평가하는데요. 네. 이 한 심사위원이 교수법 평가 관련 연주곡이 무엇인지 특정 지원자에게 사전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 연주자의 연주를 본 다음에 이를 지도하는 법을 평가하는 교수법 평가에서 이 사전에 연주곡의 특성을 미리 숙지한 지원자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평가에서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네. 실제로도 이 연주곡 정보를 미리 얻은 지원자가 최종 채용됐습니다. 국립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또 생기다니 말문이 막히는데요. 학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수사기관에서 이 음악학과 교수의 대부분이 채용비리 혐의가 적용되면서 학내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이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과 수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또 학내에서 채용비리 관련 문제가 거듭해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이 대학본부가 나서서 수사 의뢰를 하고도 이 수사 대상인 공채 절차를 계속 진행해서 채용까지 완료한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네. 이 본부가 채용 문제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 대학 본부 측이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었군요. 네, 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경북대학교 음악학과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2학기 채용을 목표로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이 심사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이 A 후보자에게 만점 또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는데 네. 다른 두 후보자에게는 최하점 등 이 차이가 큰 점수를 매겼다고 해요. 이 반면에 다른 심사위원 2명은 이 A 후보자에게 최하점을 주고 다른 후보자 B 씨에겐 최고점을 줬고요. 네. 이 단 한 명만이 세 후보에게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채점 결과 이 A 후보자가 유일한 적합 후보자가 됐고 이후에 총장 면접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심사위원의 취향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후보들 간의 극단적인 점수차가 나는 게 매우 드물다는 게 이 음악계 의견입니다. 네. 이런 불공정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제 1년여이 지나서 이제야 이제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거죠. 그렇군요. 음악학과 교수나 대학 본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 당시에 공채 과정 문제를 지적했던 한 교수는 이 채용 심사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최고점을 몰아주고 이 타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몰아준 정황이 보여서 이 심사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도 학교 차원에서는 조사 없이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수사를 의뢰했으면 적어도 경찰 조사 결과를 봐야 할 텐데도 네. 이 절차 문제가 제기된 채용을 완료해서 지금까지 오는 이런 문제 상황을 자초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규정상 공채 절차 문제가 지적이 되면 대학본부에서는 조정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도 하지 않았다면서 대학에서 이런 채용비리 문제가 반복되는 책임은 대학본부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경북대 본부 관계자는
인사평가는 학과의 특성이나 평가자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혹 제기만으로 공채를 중단하는 건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교수님들의 선의를 믿고 싶고 앞으로 검찰 등의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아까 김 기자님이 음악학과 교수가 총 11자리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네, 적은 숫자거든요. 학생들 피해가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번 채용 비리건 이전부터 이 음악학과는 교수 충원율이 낮아서 학생들 불만이 심했던 학과입니다. 네. 2020년 기준 이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충원율은 57%인데요. 이 경북대 전체 교수 충원율인 94%와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준이죠. 2021년에는 이런 낮은 교수 충원율로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음악학과의 한 교수가 삭발을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 이처럼 실제 학생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2021년 당시 취재를 하면서 인터뷰한 학생들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네. 음악학과의 한 졸업생은 성악을 악기 전공 강사에게 배웠다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성악의 특성상 외국어 발음을 배워야 하는데 이 해당 국가 언어를 할 줄 아는 성악 교수가 없어서 이 성악을 배우지도 않은 강사에게 교육을 받은 거죠. 네. 이 또 다른 졸업생은 전공 교수 부족으로 수업이 다양하지 않고 이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의 교체도 잦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졸업생은 음악사 등 이론 수업도 원했지만 교수 부족으로 수강하지 못했고 졸업을 하고서도 질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교수 충원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학교 측에서 교수 충원 절차를 빨리 밟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음악학과는 2020년 학과의 신임 교수 TO 한석을 배정받고 그해 10월에 공채 절차를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음악학과 교수 10인 중 7명이 이 공채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공채가 중단됐는데요. 이 당시 음악학과 측은 이 공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인사에 관련한 내용이고 최종 결정은 본부가 했다고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당시 대학본부는 이 학과 교수 과반수 이상이 공채 진행에 반대 입장을 냈기에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인사위의 의견을 공채조정위원회가 수용한 것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로부터 2년여 시간이 더 지났죠. 네.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가 경찰 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음악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제 학교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 2년간 경북대학교에선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이 음악학과뿐 아니라 국악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등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4개 과 모두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선고가 완료되기도 했는데요. 이 국악학과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신규 교수 채용 당시 이 자교 출신 교수를 채용하려고 심사 기준을 변경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현직 교수 3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에 교수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국악학과 채용 비리 사건에서는 중간에 시정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대학 안팎에서 실망감이 크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검은고와 대금 등 전담 교수가 없는 악기가 여럿 있음에도 이미 전공 교수가 있는 가야금 분야에서 새로 교수를 뽑기로 했다는 점. 네. 그리고 실기 시험의 범위가 특정 후보자의 최근 연주의 곡과 너무 비슷했다는 점 등 누가 봐도 납득이 어려운 이유가 넘쳐났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각종 의혹에도 심사위원이었던 국악학과 교수들은 채용 절차를 강행했고요. 결국엔 이 전대미문의 압수수색에 이어서 실형 선고로 끝을 맺었죠. 네, 그렇습니다. 강행, 압수수색, 실형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국립대학교에서 나왔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네, 이런 내용은 또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는데요. 네. 이 국어국문학과와 사학과에서 이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에 경북대는 국어국문학과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채점을 거부한 교수들을 상대로 징계 처분했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해당 교수들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는데요. 최근에 법원은 이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해당 학과 교수들은 징계를 받은 뒤에 뭐 소청 심사위 등을 통해 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하라는 처분을 받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학내 문제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대학 본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이렇게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경북대도 채용 과정에서 심사 교수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규 경북대 교무처장은 심사 과정에서 정량평가 비중은 늘리고 정성평가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심사 교수들이 공정하게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려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대학 현장에서는 단순히 심사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이 채용 비리의 고리를 끊어내기 어려울 거란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는데요. 네. 이 의혹이 터져도 뒷짐만 지는 이런 대학 본부의 태도를 고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시왈 대학평의원의 의장은 이 문제는 사전 예방이 아니라 철저하고 엄격한 사후 조치라며 대학 본부의 엄격한 절차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번 교수 채용 비리 사건 김 기자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요. 네, 경북대학교라 하면 거점 국립대죠. 네. 10여 년간 이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니 또 한편으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투명성과 공정성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문제인데 기본 중에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이런 황당한 사건이고요. 다만 대학 본부가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지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이에 대한 정식 사과문이나 또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켠에선 1,000명이 넘는 교수 중 일부의 일탈로 바라보는 시각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역사 깊은 지역의 중심 대학으로서 좀 더 엄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 본부, 학과 그리고 지역의 긴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민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일 상국 모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같은 것들이 정례화가 된 것이고요. 네. 삼국 안보 협력이 고정된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기후위기 대응 등 포괄적인 협력 분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이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 북한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미국과 일본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 그런 차원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발판이다, 준군사동맹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이 침공을 받을 때 나머지 한 나라가 참전을 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의 동맹은 아니라는 것을 현재로서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동맹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한국이 받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얻을 것과 잃을 것들을 두고 앞으로도 계산해야 할 일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한미일 협력이 굳건해지면서 거꾸로 북한, 러시아, 중국의 밀착 나아가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고착이 우려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고 난 직후에 중국과 북한 쪽의 반발 움직임이 이제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한국한테 있어서 미국은 동맹국이고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를 두텁게 공유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본은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이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한국과 공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이 한국의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다만 한미일 대 북중러 이 갈등의 축이 첨예해질수록 한국은 고통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좀 막아내고 러시아를 고립시켜야 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목표인데 여기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같이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1차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2차적인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될 텐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견제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줄 필요가 있겠고요. 한미일 가운데서 가장 강대국이죠. 미국이 이 문제에서 좀 앞장서서 중국에 메시지를 내줄 필요가 특히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서 한일 협력도 더 돈독해지는 분위기지만 중대 고비가 되는 사건이 임박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조만간 방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진작부터 여름쯤이라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늦어도 9월에는 방류될 거다는 예측이 나왔는데 후쿠시마 지역 저인망 어업이 9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작될 때 하느니 그 전에 하는 게 낫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기시다 총리가 어업협회 관계자들 오늘 만난 데 이어서 내일 강요회의를 열 예정이라서 그때 결정이 내려져서 8월 내로 이뤄질 공사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려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인데요. 네. 한국민 대다수는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해왔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강행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강제동원 해법에서도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결국 이루어진 것과 겹쳐져서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어떻게 이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절충을 찾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일본 정부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그런 일방 통행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일 관계 오히려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번 한미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는 안 나왔고 방류 임박설에 나오는 지금까지도 윤 정부가 뭐 반대나 우려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알려주시면요.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긴 했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정당 지지율 구도가 바뀐다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움직인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정부 여당한테는 믿을 구석이 됐을 수 있겠는데요. 네. 다만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들을 강제동원 문제에 이어서 원전 오염수까지 연달아 그냥 들어주었다. 이런 부정평가는 원래 부정평가를 하던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평가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네.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 이길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야당이 이길 수도 있는 네. 거고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근데 총선 이후도 상당히 중요하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권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판 여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더 강해지는 그런 계기는 피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일단 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여권에서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파장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이 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규탄했던 게 야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발언은 전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최근에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발언이 그다지 동의를 얻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대한 부정평가의 주요 원인은 뭐 소위 내로남불 논란이라든지 도덕성 문제, 사법 리스크 같은 것들이었지 이념적인 이유가 아니었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이념 공격이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는 무당파, 중도파 유권자들의 반응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이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영화를 추천드리는 게 네. 광복절 같은 날에 개봉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펜하이머가 이제 공산당으로 극중에서 몰리게 되는데 실제로도 그랬었고요. 근데 오펜하이머가 나는 뉴딜 민주당원이라고 해명을 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에서 공산주의를 물리쳤던 것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사냥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공산주의보다 훌륭하게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뉴딜 정책 같은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럼 네. 윤 대통령이 진짜로 공산 전체주의를 우려한다면 한국식 뉴딜이 무엇인가 이 점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광복절에도 여느 때처럼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두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다. 아니다.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이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윤 대통령은 한쪽 편은 들지 않았는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은 1919년설에 손을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발언을 하면서 여야 간에 굉장히 깊은 분열을 만들어내는 한편으로는 네. 이종찬 광복회장이나 국민의힘의 윤주경 의원이 1948년 건국설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살펴서 좀 이들과의 갈등을 피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 등은 1919년 건국설에 무게를 두고 1948년 관보에도 건국 시점이 1919년으로 돼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따져볼 만한 부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1948년 건국설을 펴고 있고 네. 그걸 반대하는 민주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논리를 따라서 1919년 건국설을 펴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서 더 의아한 점은 이제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제 정부 사업이라든지 자서전에서 피력한 입장이라든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1948년 8월 15일을 두고 나라를 건설했다 같은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게 좀 뒤죽박죽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행여나 상대방이 하는 주장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지 이런 점들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앞으로 계속될 텐데 좀 더 엄밀하게 진영 논리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가치 평가를 두고 건국 시점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민주당이 좀 정확하게 입장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고 검찰에 출두한 자리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이 대표가 사법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대표 입장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보자면 이런 한 푼도 사익을 취한 바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대표가 받는 혐의가 횡령이나 뇌물수수가 아니라 배임입니다. 배임은 사익을 취하는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대표가 사안을 좀 비껴나가는 반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네.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공문을 통해서 이 사항은 성남시가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것도 확인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단계나 용도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점은 이건 전례도 거의 찾기 어렵고 정부가 4단계 용도 변경을 성남시에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성남시 내부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는지 그 부분을 해명하고 반박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구속영장이 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이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기각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 부분은 기각이 안 되고 발부가 되는 최악의 결과하고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실 결국에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영장 실질심사 전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서 그때 부결시키는 것이 더 유력해지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미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어제 행사를 열 때 축사에서 민영배 의원이 표결 거부를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문제는 이제 이 대표가 원래는 실질심사를 그냥 받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내용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릭. 올여름 막바지 휴가 계획하신 분들 이것 조심해야 하는데요. 바로 공격성이 높은 상어입니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됐는데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포악하기로 알려진 청상아리와 백상아리가 발견돼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어를 발견했을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또 상어는 늦은 저녁과 새벽 사이에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시원하고 안전한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구시가 제9회 생명사랑 환경축제 맹꽁이야 놀자를 9월 9일 달성습지 일원에서 엽니다. 이번 환경축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는데요. 현장에서 달성습지 생태 릴레이 투어, 생물 다양성 탐사, 생태체험 부스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체험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을 받는데요. 현재 대구환경교육센터 누리집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구 아트웨이에서 하반기 미술 전방을 운영합니다. 미술 전방은 대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대구 아트웨이에 입중한 예술가의 작품을 일정 기간 점포를 열어 대중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 행사인데요. 총 10팀이 참여해 다양한 공예품과 회화 작품을 활용한 굿즈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름에 빨래를 실내에서 말릴 때 발생하는 냄새 많은 분이 공감하실 텐데요. 습한 날씨에 실내 건조를 해도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세탁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60도 이상의 물로 세탁하면 냄새의 주 원인인 모락셀라균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조 내에 생긴 세제 찌꺼기와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자주 세탁기 문을 열어 건조하고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이용해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양의 세제를 사용한다면 실내 건조 시 나는 꿉꿉한 냄새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강한 비가 짧게 내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31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겠고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런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무엇보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내륙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비 또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이게 막바지 무더위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운 내시면 좋겠네요.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